지금 저희 부부는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들리는 건 새소리와 바람 소리뿐입니다. 아내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저는 낮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내립니다.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내리는 커피의 향기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참 평화롭지 않나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저희가 지나온 지옥 같은 시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 따뜻한 햇살, 신선한 공기.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전쟁터를 벗어난 후의 안식처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저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 돈이 가족을 파괴하고 신뢰를 짓밟고 사랑을 증오로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은하수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던 제게 이런 평화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억? 그건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이 15억, 20년 전에 아내와 함께 용기 내어 산 작은 상가를 팔아서 생긴 돈이 12억, 그리고 아내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아껴 모은 적금이 3억. 정확히 30억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쉽게 번 돈이 없었습니다. 모든 돈에는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던 날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공장을 지켰던 시간들, 아내가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일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30억이라는 숫자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저희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피부치를 믿는 것이 잘못일까요? 자식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요.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들 준호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최상층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이 저는 그날따라 유독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블록체인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분야예요. 준호가 태블릿 PC를 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영어로 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아들이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전문가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그게 정말 안전한 거니? 뉴스에서 코인으로 큰돈 잃었다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준호가 자신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 얘기예요. 저는 3년 동안 이 분야를 공부했어요. 어떤 코인이 오르고 내릴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듯이요.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 평소 저희가 먹어보지 못한 고급 요리들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정도는 1년 후면 매주 드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아내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30억은 우리 평생 재산이야. 이걸 한 번에 투자한다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 믿으시죠? 제가 언제 아버지 어머니를 실망시킨 적 있었나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습니다. 회사도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VIP룸에서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액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거래 완료라는 문구가 떴고 잔액이 0원이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고 0원이 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한 발을 내디딘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1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제 인생 전부를 그 아이 손에 쥐어준 것이라는 걸. 35년의 노동, 아내의 희생, 우리 부부의 노후,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은행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VIP룸의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20% 수익이 났어요. 어머니, 조만간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2주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보낸 메시지들이 화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벌써 사흘째 답이 없네요. 전화도 안 받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말로 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바쁜 거겠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투자 일로 정신이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3개월째 냉장고에 음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쌓였고 수도세도 밀렸습니다. 통신비 고지서에는 최종 독촉이라는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으로 버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상금 200만 원이 한 달 만에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건 아내의 얕은 한숨이었습니다.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믿은 걸까?
30억을 한꺼번에 맡긴 게 실수였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쌀 한 포대와 짧은 메모였습니다. 메모지는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아내가 그 메모를 읽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쌀 한 포대를 보내면서 곧 좋아질 겁니다라고 쓴 그 메모가 저희에게는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희를 배신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4개월째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아파트 주소를 찾아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고급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준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이 충혈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 레스토랑에서 봤던 말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람인지 당황함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용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넘쳐났고 빈 소주병들이 테이블 위에 굴러다녔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악취가 났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라. 투자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물었을 때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아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설마, 다 날린 거니? 30억을. 전부?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5년의 노동이, 아내의 희생이, 우리의 노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30억을 전부 날렸단 말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믿을 수 없음인지 제 감정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시장이 갑자기 폭락했고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호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연이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로고들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뭐예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 명의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부부 재산제라고 아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돈은 다 날렸으면서 며느리는 자기 재산을 따로 빼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소리를 질러본 적 없는 아내가 그날 처음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돈은 다 날렸으면서. 며느리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부부여도 재산은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준호 씨가 손해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운명 공동체였지만 이들에게는 그저 계약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력한 모습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편의점에 나간 사이 아내가 집을 정리하다가 소파 밑에서 낡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MOMLOV라고 입력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비밀번호였습니다. 일기장, 게임 계정, 모든 것에 그 비밀번호를 사용했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안에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녹음 파일. 거래 내역 폴더에는 모든 투자 기록이 있었습니다. 30억이 들어간 날짜, 코인을 산 날짜, 그리고 손실이 쌓여가는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9.7%. 숫자들이 점점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 폴더였습니다. 본 투자금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박준호의 단독명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함.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 돈이 처음부터 준호의 단독 자산이었다는 말입니까? 증여도 아니고 투자 위임도 아니고 완전히 준호의 것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그럼 투자금은 전액 제 명의로 처리하는 거죠? 부모님 돈이지만 법적으로는 제 돈이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 돈이라도 계약서상 당신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증여세만 나중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모르시는 거죠? 이게 제 명의로 들어간다는 거? 당연하죠. 알면 계약 못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런 거 모르세요.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내가 노트북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멈췄습니다. 여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의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끝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잘못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서울을 떠나기 전에 그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준호가 잠든 사이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증거였습니다. 시골로 돌아온 그날 오후 저희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노트북과 모든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50대의 김태현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증여계약서 중 한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제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본 증여는 수증자의 효도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은행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원이 특별 조항을 넣으라고 권유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적었던 그 문구가 지금 저희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효도 의무 위반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연락 두절, 이것들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되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2주 후 법정에 섰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위해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오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스럽게만 보이던 그 눈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 계약서, 카톡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모든 것이 준호의 잘못을 증명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판사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준호는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효도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재산 전액을 반환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툭!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표정 없이 그를 내려다보다가 그냥 법정을 나갔습니다.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후련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돈을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판결 후 준호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투자금을 정리한 결과 21억이 돌아왔습니다. 9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억 중 30%가 증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도 투자도 큰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준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읽었습니다. 준호의 악필이 여전했지만 글씨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떨리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지난 6개월간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아파트를 잃고 아내와 이혼했고 직장에서도 잘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법니다. 고시원에서 살면서 라면과 빵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버는 깨끗한 돈입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 편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5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편지를 보관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모은 돈이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9억의 0.7%입니다. 터무니없이 작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평생을 걸어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대요. 그 아이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데 1년이면 충분할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10번째 편지와 함께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저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홍삼 세트, 무릎 보호대 2개, 텃밭용 고급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습니다.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많지 않지만 편의점 알바의 2배입니다. 앞으로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하겠습니다. 아버지 무릎이 안 좋으시다는 거 압니다. 어머니는 텃밭 일하실 때 손이 거칠어지신다는 거 압니다. 홍삼은 2분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홍삼 세트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지지를 앞에 두고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2년 동안 보낸 편지들 모두 읽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용서는 아직 이르다. 쉽지 않다. 35년의 노동이, 내 어머니의 희생이, 우리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하지만 지켜보겠다. 내가 정말 변했는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건강 챙기고 무리하지 마라. 라면만 먹지 말고 밥도 제대로 먹어라. 아버지가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우편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총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석 달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준호는 편의점 알바에서 개발자로, 개발자에서 팀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저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지우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아버지?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낮고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추석에 집에 올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갈게요.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석날 저희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준호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저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과일도 사다 놓았습니다. 오후 3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중고차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을 깔끔하게 깎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겸손함이, 조심스러움이 온몸에서 배어나왔습니다. 그가 선물 상자들을 들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다 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준호가 상자를 내려놓고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무너지며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아프겠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5년 전과 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5년 동안 모은 돈이 7천만 원입니다. 9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사는 거야.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준호는 45세가 되었고 저는 82세, 아내는 79세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IT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재혼도 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씨 따뜻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7살 난 손주 성민이가 주말마다 저희를 찾아옵니다. 오늘도 마당에서 준호와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손주가 옆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할머니, 물 줄까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지난밤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도 가끔 일기를 씁니다. 준호가 15년 만에 진짜 아들로 돌아왔다. 아니, 처음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30억 중 9억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아들을 다시 찾았고, 신뢰를 재건했고,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돌아올 수 있다. 단 그만한 대가와 시간을 치러야 한다. 해가 집니다. 석양이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준호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고 아내가 상추를 따고 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은 때때로 가족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탐욕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심 어린 후회와 시간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십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눈 시간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